이제 연준이 돈을 푸는 시대는 끝났다. 기업이 경영을 못해서 망하면 연준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게 냅둘 거기 때문에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연준 이장을 잘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좀 긴급성 시황을 좀 찍는데, 일단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지금 지명이 됐죠, 연준 이장으로. 사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막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사실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대체 누구길래,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연준 인장을 잘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연준 의장에 지명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거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목을 정했는데요, 부제목은 이겁니다. 양적 완화의 시대는 끝났다. 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연준이 돈을 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연준이 돈을 푸는 시대는 끝났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오늘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빈 워시 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적으로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연준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뉴스 기사에 보셨을 내용이 뭐냐면은 케빈 워시가 기본적으로 매파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사실 근데 이 케빈 워시가 매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매파라고 하는 거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매파라고 부르죠. 그죠? 통화 정책에서 통화 정책을 긴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걸 매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을 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를 연준이 컨트롤하는 방법에는, 사실 원래 우리가 2008년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기준금리가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사실상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페드가, 연준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 조절할 수가 있고, 반대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준금리의 조절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를 안 좋게 봅니다. 양적 완화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을 왜곡시킨다라고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연준 이사직을 내려놓을 정도로 되게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 근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양적 완화를 우리가 왜 하냐면은 시중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혹은 뭐 은행이 파산하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상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자산 가격의 하락을 방어해 주던 건데, 이거를 이제는 폐기하겠다. 그래서 연준 풋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준 풋, 페드 풋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하락이 오면은 페드가 나서서 보호해 준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건데, 사실상 이 유동성은 사실상 그 케빈 워치가 봤었을 때는 이제 왜곡된 자산 가격, 즉 버블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죽어야 될 기업이 연준이 돈을 풀어서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류의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정말로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기업이 경영을 못해서 망하면 연준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게 냅둘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로 이 진검승부, 펀더멘탈에 기반한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게 케빈 워시의 지명이 갖는 진짜 의미입니다. 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스탠리 드러켄밀러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존경하는 투자자 한 분입니다. 이분이 되게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한 분이시고 30년 동안 30%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하신 분이고 단 한 번도 돈을 잃지 않으신 유명한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투자자분이신데 이분은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가 지속되고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게 안 좋은 거다라고 매우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오신 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본주의의 가격 발견 기능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뭔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은행가 입장에서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연준이 나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실물 경제에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실물 경제 생산성이 저해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건강한 가격 발견 기능을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에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 이 케빈 워시랑 드러켄 밀러가 매우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케빈 워시가 연준 이사직을 은퇴한 다음에 드러켄 밀러의 패밀리 오피스에서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10년 이상 직접 파트너십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워시는 연준 이사 때도 본인 자체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공개적 비판을 하는 드러켄 밀러랑 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아주 깊은 직접 파트너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워시의 건전화폐, 아까 말씀드렸던 건전화폐, 양쪽하다라는 걸 반대하는 그 성향은 드러켄 밀러와 같이 하면서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드러켄 밀러가 이 양쪽 하나를 반대하는 이 성향이 케빈 워시에게 더 강하게 현재 전가가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케빈 워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현재 재무장관으로 계신 분이 스캇 베센트죠. 스캇 베센트. 근데 이분도 드러켄 밀러와 아주 깊은 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 드러켄 밀러가 스캇 베센트의 스승님이다 말도 해요. 스승님이다. 그러니까 원래 드러켄 밀러랑 스캇 베센트가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드러켄 밀러가 사수였고 스캇 베센트가 그의 제자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스캇 베센트도 실질적으로 드러켄 밀러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이념적 공통분모가 무엇이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공학적인 사고를 되게 배제합니다. 뭔 말이냐면은 뭔가 저금리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 공급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거품이 생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자산 거품의 원흉으로 규정하는 거에선 이 셋이 다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스캇 베센트는 미국의 재무장관, 현재 재무장관이고, 그리고 케빈 워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연준 의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이제 이 드러켄 밀러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리고 드러켄 밀러의 철학을 공유하는, 즉 양적 완화라고 하는 이거를 반대하는 그 입장을 가진 두 사람이 현재 트럼프의 경제팀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목표에서 핵심 목표를 적어보자는 이런 거예요. 인위적인 부양책을 우리 펼치면 안 되고 구조의 개혁과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아예 잠재 성장률이 끌어올려지는 게 건강한 이코노미다. 건강한 경제다. 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죠? 이런 사람들을 고른 거란 말입니다. 스캇 베센트 그리고 케빈 워시 즉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고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을 띄우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앉힌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그러면은 트럼프는 매파인 워시를 골랐는가? 우리가 언론에 보면 매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트럼프는 근데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기간 내내 제롬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이죠. 이분에게 금리가 높다라고 계속 비난을 해왔어요. 그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빨리 금리를 내려라. 라고 비난했던 사람인데 그럼 대체 왜 케빈 워시를 골랐을까? 라고 하는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워시의 논리는 이겁니다. 워시의 논리는 일단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얘기.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양적 완화 때문에 인플레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케빈 워시는. 그러니까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선택이다라는 말을 해요. 뭔 말이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QE를 방만하게 하면은 당연하겠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로 인해 인플레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만약에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면은 인플레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인플레가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금리를 역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인플레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이런 말을 해요. 인플레이션은 통화 긴축만으로, 즉 금리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잡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완화를 줄이고 양적 긴축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AI에 도입을 하고 규제 완화를 하면은 생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물가는 안정화됐다. 안정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내릴 수 있어. 라는 논리를 트럼프가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워시랑 베센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great again 하고 싶어 하죠. 뭔 말이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럼 위대한 미국은 뭐가 돼야 되느냐? 건전한 화폐 체계를 가진 나라가 위대한 나라겠죠. 그래서 사실상 워시가 제시한 이런 새로운 경제 서사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채권 시장의 붕괴에 대한 위험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케빈 워시는 시장파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채권 시장에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일단 채권 시장도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양적 긴축을 해서 우리가 이 채권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 훨씬 좋아하죠.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이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하겠지만 케빈 워시를 좋아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연준 의장에 앉히면 통화 정책을 건전하게 만들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 금리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안전하게 줄여나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 채권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이겠다라는 판단 하에서 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에 앉힌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워시는 이 연준이라고 하는 거를 정권 교체시키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이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도 하고 뭐 심지어 기후 변화 같은 거에서도 이제 얘기 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연준이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양적 완화라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연준의 임무를 축소시켜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복귀를 시키겠다. 그리고 더 이상 연준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상 근데 트럼프가 정부 효율화 시키고 있죠. 그런 거랑도 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케빈 워시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생각했었을 때 최고의 연준 의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케빈 워시가 실제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어떤 일을 펼칠 것 같으냐? 일단 QT를 가져갔을 겁니다. QT가 QE에 반대예요. 이제 QE를 다시 언와인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QE로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양적 긴축, 퀀터테이티브 테이퍼링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QT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희소지준 체제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은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 시대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은행한테 시스템 리스크가 터졌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지급 준비금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최소로만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연준의 개입을 줄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QT가 가속화 되겠죠? 그러면은 이 로직에서는 장기채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게 전성화돼요. 기간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기채를 우리가 빌리는 금리가 단기채를 빌리는 금리보다
비싼 걸 얘기하는 건데 사실 양적 완화 시대 이후에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비정상화될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은행이 더 건강해져요. 왜냐면은 은행은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데, 그죠? 예대마진을 먹고 사는 그게 은행인데 단기 금리랑 장기 금리가 비슷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대마진이 줄어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 시스템이 좀 타이트닝해집니다. 근데 이게 정상된다 무슨 뜻이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위기가 없어진다라는 게 워시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에 돈이 빠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왜냐? 물가가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 금리가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재무부가 단기채를 발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줄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실물 경기를 부양함에 있어서 재무부가 더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워시가 노리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정책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워시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 게 있죠. 포워드 가이던스. 뭔 말이냐면은 이제 연준 파월이 이제 나와가지고 향후에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 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이거를 미리 예고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워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미리 예고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연준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약속에 가두는 속세가 된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연준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연준이 미리 가이던스를 주는 거로 인해서 시장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상 연준이 시장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이 연준이 시장을 왜곡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연준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워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없애버릴 것이고 그리고 연준과 재무부가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스캇 베센트랑 이제 이 케빈 워시가 어떻게 보면 드러켄 밀러랑 같이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QT라고 하는 거를 실행하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재무부랑 아주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케빈 워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 철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사실 스캇 베센트가 취임을 할 때 333 경제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3%대 성장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재정 적자는 3%대로 줄일 것이다. 그리고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부양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 정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같이 동조를 해서 갈 가능성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겠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워시 트레이드가 일어났어. 워시 트레이드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목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디가 급락했느냐? 금이랑 은이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워시의 건전화폐 정책에 영향을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건전화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인플레 기대 심리가 꺾이죠. 그러면 사실상 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금과 실버는 내려갑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돼요. 뭔 말이냐면은 이제 인플레가 낮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높아지게 되죠. 그럼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금과 은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달러에 대한 숏이에요. 뭔 말이냐면 달러가 앞으로는 안 좋아질 것이다. 즉 달러의 건전성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워시가 집권을 하면서 이제 달러를 다시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러의 반대편에 서 있는 금이나 실버 같은 그런 것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비슷한 논리로 암호화폐도 급락을 했는데 아마 비슷한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암호화폐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별도로 다시 드릴 겁니다. 사실상 암호화폐는 이제 달러랑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아마 암호화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단기물은 내려갔는데 장기물은 올라갔습니다. 이게 기간 프리미엄에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현재 살아났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킹 달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달러 인덱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은행주가 강세를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대 마진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예대 마진이 늘게 되면은 워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젤 3라는 게 있어요. 바젤 3.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건데 은행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사실상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어서 은행이 스스로 건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워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은행주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 워시도 그렇고 베센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다 밀고 있는 게 AI가 궁극적으로 실질적 생산 상승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급 중심의 경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논리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AI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게 타격받느냐? 실질적으로 유동성 파티가 이제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이제 양적 완화의 시대가 끝났다는 뜻인 거니까 이제 easy money, 즉 쉬운 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품이 있었던 기업들, 수익성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었던 그 투자 많이 받았던 기업들,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서 밈이라든가 그런 뭔가 투기성을 띠는 자산들은 약세를 보일 거고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종합 봤을 때 앞으로는 우리가 펀더멘탈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퀄리티,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인가가 되게 중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그 성장 동력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는 진짜 찐 기업인가를 우리는 앞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높고 이익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밈성으로 오르는 그런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는 정말 안 좋아질 겁니다. 왜냐? 이제 시중에 유동성이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래 양적 완화 시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어요. 리퀴디티 드리븐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이제는 프로덕티비티 드리븐이 바뀔 겁니다. 기업 펀더멘탈과 AI 생산성.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연준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자산 가격은 화폐의 양이 아니라 실질 가치 창출 능력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 핵심 리스크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상 QT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QT가 진행되면은 장기 국채를 연준이 매각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일시적으로 오를 텐데 이거를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오르게 된 경우에는 이럴 때는 당연하겠지만 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워시나 트럼프나 베세트나 전부 다 AI가 생산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늦어진다 하게 되면은 이때는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성장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올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리스크 면으로 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사실 좀 길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